오늘은 배달 기사 한 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54살. 한때는 직원 10명을 거느린 인쇄소 사장이었던 남자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장난 오토바이를 손보고 하루 종일 달려도 아내 약값과 딸 학비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욕을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지면서도 아직 배달콜이 남았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결국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오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주차장. 새벽 4시였습니다. 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토바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말썽이던 엔진 부위를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들여다보는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54살. 한때는 직원 10명을 거느린 인쇄소 사장이었던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딸깍.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건전지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손전등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달 아내의 약값은 42만 원이었습니다. 딸아이 학비 납부일은 열흘 후였습니다. 오늘 배달을 몇 건이나 돌아야 그 숫자가 채워질지 그는 눈을 감고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해온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공구를 들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오토바이 시동이 겨우 걸린 건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철수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사거리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두유 2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철수에게 아르바이트생이 꾸벅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저씨. 그래, 자네도 수고해. 짧은 인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기업 사옥들이 늘어선 도심거리. 아직 출근 인파가 몰리기 전인 이른 아침, 한 노인이 홀로 빗자루를 들고 사옥 앞 인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청소부 노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철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두유 1캔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노인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두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자네 덕에 하루가 따뜻하지. 노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두유를 마셨습니다.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예은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넓은 드레스룸에는 오늘 입을 옷이 이미 코디되어 걸려 있었고 가정부가 조용히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통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생각에 밥도 잘 못 먹겠더라. 어제도 꿈에 나왔잖아.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볼에는 홍조까지 띈 듯 보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표정이 바뀌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가정부를 향한 목소리는 아까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가정부가 황급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동안 예은은 이미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뒤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으니까요. 대산건설 박 회장의 아들. 그 이름 석자가 자신의 성 앞에 붙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첫 번째 배달콜을 잡으며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불평은 없었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이예은 씨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미소를 점검했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꾸어 보고 고개를 살짝 기울여 보고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세계를 충돌시키는 법입니다. 그 충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확정된 날, 이 대표의 집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부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대산그룹 알지? 박덕만 회장. 그 집이랑 사돈 맺게 됐어. 우리 예은이가. 워낙 인물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또 걸었습니다. 끊고 또 걸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예은은 그 옆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아버지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설계한 판이었으니까요. 대상건설의 며느리. 그 자리는 처음부터 자신이 점 찍어둔 자리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기분 좋게 시켜 먹어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은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배달 기사를 배정받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서 배달콜을 잡은 철수의 앱에도 알림이 울렸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배달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점심 배달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픽업 장소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그날의 배달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철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수가 음식을 픽업해 아파트에 도착한 건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로비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1층 로비, 입구 지정 수령함에 음식을 내려놓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1층 로비 수령함에 놓아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현관 앞에 두라고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철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아파트는 외부 배달 기사의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1층에 두게 되었습니다. 관리 규정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웃기고 있네. 배달비 받고 그게 할 말이에요? 철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파트 규정이라는 것,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납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다 올려주던데 당신만 못 올려줘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기본도 없어? 철수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가정교육. 그 단어가 화면 위에서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54살 남자에게 두 아이를 키운 아버지에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개가 오는가 싶으면 또 한 개, 또 한 개. 철수의 화면이 쉬지 않고 번쩍였습니다. 딸배들은 왜 이렇게 다 문제예요? 거지같이 일하면서 배달비는 꼬박꼬박 챙겨가죠? 당신 때문에 내 점심 다 망쳤어. 책임질 거예요? 철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딸배.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배달 일을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인쇄소가 완전히 문을 닫고 남은 빚을 정리하고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몰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 이후로 딸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별점이 깎이고 플랫폼에 신고가 들어가고 이달 수입에 구멍이 날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는 다시 답장을 눌렀습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휘두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54살 가장의 가슴에 하나하나 박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또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세상에는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는 오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예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철수는 핸즈프리를 귀에 꽂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시해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행 중이라. 됐고요. 별점 1점 드릴 거예요. 플랫폼에 신고도 할 거고. 어디 두고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는 그 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다음 픽업 장소를 향해 달리는 동안에도, 신호에 걸려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화면은 쉬지 않고 번쩍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은의 휴대폰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철수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이 서 있던 그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나 점심 먹었지. 오빠는? 밥은 제때 먹어야 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발을 꼬았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사랑스러운 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철수에게 보내던 문자창은 화면 뒤로 사라진 채였습니다. 같은 입이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은은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래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통화가 끝나자 예은은 다시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다가 이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보낼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이미 충분하다는 듯이. 같은 시각, 도심의 어느 골목. 철수는 오토바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쉬지 않고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굵어졌습니다. 철수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빗속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속도를 줄인 채 교차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도 없는 헬멧 바이저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또 울렸습니다. 진동이 허벅지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전화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예은 씨였습니다. 핸즈프리를 더듬는 손가락이 시선을 0.5초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쾅!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늘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옆으로 나뒹굴었고 배달 가방이 튕겨나가 도로 한복판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돌아야 할 배달콜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못 채우면 아내 수술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헬멧 바이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서 빗속에 홀로 누운 채로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천장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내려다보니 오른쪽 다리 전체가 섰고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복숭아뼈 위쪽 경골골절.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마쳤고 회복까지는 최소 2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달.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숫자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약가, 딸의 학비, 이달 아직 못 낸 보험료, 다음 달 아내 수술비 잔금,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철수의 다리를 확인하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많이 아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웃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은은 민우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캔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예은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오늘 배달 기사분이랑 좀 있었어. 음식 위치 문제로 오해가 생겼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미안해서 사과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민우가 그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내가 먼저 사과했다는 게 대단하다. 요즘 그러기 쉽지 않잖아. 예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와인 잔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철수 씨가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예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내가 먼저 사과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예은은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줍은 듯 볼이 붉어졌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사과 문자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은이 보낸 마지막 문자는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들이 쏟아지는 동안 철수 씨는 빗속 교차로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거짓말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이 끝난 뒤 예은은 민우와 헤어져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기대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민우의 다정한 눈빛, 박 회장과의 첫 대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였습니다. 배달 기사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병실. 아내가 돌아간 뒤 철수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2달.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벌 수 없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잔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누가 묻는다면 억울하다고 답할 것이었습니다. 분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분하다고 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감정을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 사옥 앞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덕에 하루가 따뜻하지. 그 짧은 말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두유를 가져다 드릴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비 걱정도, 학비 걱정도, 억울함도 아닌 그 생각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노인이 내일 아침 혼자 빗자루를 들고 서 있을 것이라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는 법이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흘째였습니다. 박덕만 회장은 오늘도 새벽 일찍 사옥 앞에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두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그냥 넘겼습니다. 이튿날도 오지 않자 슬며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였습니다. 박 회장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인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나타나던 남자. 두유를 건네며 오늘도 무릎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가 사흘째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옥 안으로 들어가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 앞에 두유 가져다 주는 배달 기사 있어. 며칠째 안 보이는데 알아봐줘.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김철수 씨, 올해 54살입니다. 사흘 전 강남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오른쪽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고 경위는요? 주행 중 연락이 계속 와서 순간 주의가 흐트러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인된 바로는 사고 직전까지 한 번호에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가 왔던 것으로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요. 과거 이력을 확인하던 중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김철수, 부친 김영호, 1984년 사망.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오래된 서류 봉투 뒤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젊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년 전의 박덕만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김영호였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병원이 어디라고 했죠?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옥 앞에서 마주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김영호 씨 맞지? 철수의 말이 멈추었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철수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1984년이었습니다. 박덕만은 35살의 젊은 건설 십장이었습니다. 이제 막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따내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악착 같은 성실한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위쪽에서 적재물이 무너졌습니다. 박덕만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 누군가 그의 몸을 옆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영호였습니다. 나를 밀쳐준 사람이자네 아버지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맞은 거야. 나 살리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선 거야. 나는 그날 이후로 40년을 살았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올랐어. 공사 현장에서 나를 밀치던 그 손이 떠올랐어. 내가 살아있는 게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매일 빗자루를 들었어. 그분이 나 대신 일어나지 못한 날 아침부터 내가 대신 일어나겠다고. 철수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찾아야 한다고 40년을 생각했어. 그런데 쉽지 않았어. 당시 아버지는 홀로 객지에서 일하던 때더군 수소문을 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세월이 너무 흘러 있었고 단서가 많지 않았어. 찾다가 놓치고 또 찾다가 놓치고. 박 회장이 천천히 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네였어. 매일 아침 두유를 건네던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었어. 내가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매일 아침 내 앞에 와 있었어. 철수는 그제야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14살 때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저 공사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남자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작은 병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 회장이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박 회장이 눈물을 닦고 다시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사고 경위를 좀 더 알아봤어. 주행 중에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어디서 온 연락이었는지 자네가 직접 말해줄 수 있겠어?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달 주문 고객이었다고. 음식 위치 문제로 오해가 생겼고 폭언과 함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다고. 주행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박 회장이 비서를 눈짓으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사고 당시 철수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번호, 그리고 그 번호의 명의, 이예은. 박 회장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곧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40년 만에 겨우 찾은 은인의 아들을 저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아주 잠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쉬어. 치료에만 신경 써. 자네 아버지한테 40년 묵은 빚이 있어. 박 회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준비 예정대로 진행해.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철수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도 선명하게 떠오른 적 없던 아버지의 얼굴을 오늘 밤은 어쩐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은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찍어두었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 옆에 앉아 환하게 웃는 예은의 얼굴. 사진 속 표정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각도가 가장 예쁜 것으로, 빛이 가장 잘 든 것으로 필터를 살짝 입혔습니다.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손 잡아드리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중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네요. 천사세요 진짜. 민우 씨 복 받으셨다. 예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마음도 이렇게 고우시다니. 예은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철수는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병실 밖을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몇 걸음이었지만 다리에 땀이 맺혔습니다. 빨리 나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성원산업 이 대표의 집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대상그룹 박 회장이 직접 나온다고. 그 양반이 직접. 워낙 은둔형이라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인데 우리 예은이 덕에 내가 박덕만 회장이랑 마주 앉게 생겼어. 예은은 식탁 맞은편에서 내일 입을 드레스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드레스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완벽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대상건설 집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상견례 장소, 연회장 한쪽 벽면에 스크린 설치해줘. 연출팀한테 연락하고.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스크린이라니 이례적인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동행할 분이 한 분 계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동선 미리 확인해둬. 한 가지 더. 오늘 밤 안으로 맞춤 정장 한 벌 준비해. 사이즈는 이거야. 쪽지를 건넸습니다. 비서가 받아들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철수의 병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단정한 진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서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랑 함께 자리에 좀 나와줘야겠어. 자리요? 제가 지금 이 몸으로 휠체어 준비해뒀어. 동선도 다 받았고. 철수는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종류의 옷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이 나한테 밥 한 끼 대접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셨어. 이번엔 내가 자네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어서. 철수는 오래 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회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까지 몇 시간이 남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예은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손질을 하는 동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림색 드레스가 잘 맞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늘 박 회장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넬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지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마친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철수는 정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박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레는 사람과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자리를 향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퇴근 후 사옥 앞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늘 그래왔듯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몇 시간 후인 날에도 그는 이 자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빗자루가 인도를 쓸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40년 전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분 목까지. 그 아들을 겨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자기 아들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상건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첫 사옥을 지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혼자 빗자루를 들면서 다짐했습니다. 돈을 쫓다가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를 기억하겠다고, 그래야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다짐과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형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드님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찾았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다 쓸릴 때까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연회장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린넨이 깔려 있었고 생화가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은과 그녀의 부모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양복깃을 한번 축혀 세우고 아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역시 대상그룹이야. 스케일이 달라. 예은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입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소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박덕만 회장이었습니다. 진중한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 하나, 장식 하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은이 두 손을 모으고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박 회장이 예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기다려졌어.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온화했습니다. 예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위에는 진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석고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였습니다. 이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굳어갔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며칠 전 배달 앱 프로필에서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예은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먼저였습니다. 머리보다 입이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저 배달 거지가 왜 여기 있어요?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테이블 위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예은은 뒤늦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예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느렸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먼저 철수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휠체어 위에 앉아 있는 남자였습니다. 진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오른쪽 다리에는 석고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불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예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거지라고 부른 저분이 누구인지 내가 말해드리지.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40년 전 나는 공사 현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위에서 적재물이 무너졌고 나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를 밀쳐서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영호입니다. 그리고 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김영호 씨의 아들입니다. 이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 사옥 앞에 왔습니다. 내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드는 그 자리에 매일 두유한 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무릎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서요. 박 회장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사람이 매일 아침 내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예은에게로 꽂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배달 주문을 받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배달을 마치고 다음 콜을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 빗속에서 멈추지 않고 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순간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2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딸아이 학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막혔습니다. 박 회장이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함부로 뱉은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연회장 한쪽 벽면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 화면에 뜬 것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선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사고 직전 시간대, 같은 번호에서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와 문자, 그리고 그 번호의 명의, 이예은. 이 대표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스크린 위에 또렷하게 펼쳐졌습니다. 딸배, 거지,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 책임지라는 협박, 별점 1점과 플랫폼 신고 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배달 기사분이랑 좀 있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미안해서 사과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화면. 예은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사진.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중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그 아래 달린 댓글들. 천사세요. 민우 씨 복 받으셨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예은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이야기가 펼쳐진 자리에서 27년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이 대표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저희가 몰랐던 일이고 예은이가 잠깐 실수. 박 회장이 그 말을 짧게 끊었습니다. 빗속에서 달리는 사람한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병원에 누운 사람이 사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는 것이 잠깐의 실수입니까?
이 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딸의 휴대폰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 한 번에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예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고른 크림색 드레스가, 오늘을 위해 연습한 미소가, 오늘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받아낼 힘이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 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지금 설명할게. 이건 예은 씨.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파혼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예은은 그 순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박 회장이 철수의 휠체어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대표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철수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철수는 예은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연회장 문을 나서기 직전 박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밥값은 제가 낼게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요. 박 회장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뒤로 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면, 쏟아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흰 린넨 위의 생화. 복도에 나서자 조용했습니다. 호텔 복도의 은은한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상건설은 성원산업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상건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곧 업계 전체가 등을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법무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원산업이 수년간 반복해온 불법 하청 구조와 회계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예은은 그 모든 것을 집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파혼, 집안의 몰락,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 어떻게 남겨지게 되었는지를. 화려했던 크림색 드레스는 드레스룸 한쪽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섰고 붕대가 풀렸습니다. 철수는 처음 목발 없이 걸음을 내딛던 날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닿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고작 20걸음이었는데 땀이 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박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박 회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턱없이 모자라지만 인쇄소 자리 받았어. 예전 가게 근처야. 장비도 알아봤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 철수는 잠시 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인쇄소 장비를 알아봤다는 것이,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재계 1위 대상건설 창업주가 인쇄소 중고 장비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 나머지는 자네가 해. 나는 씨앗만 심는 거야. 키우는 건 자네 몫이야. 철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인쇄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에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새 장비들이 들어섰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철수가 20대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완쾌였습니다. 딸아이가 새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철수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IMF 때 처음 이 간판을 달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처음 오토바이에 올라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 교차로에서 눈을 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박 회장이 손을 잡고 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자리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인쇄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시절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사거리 편의점이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두유 2캔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한 것.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철수 씨에게 아르바이트생이 꾸벅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 예전에는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철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도심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 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길 끝에서 기다리던 노인의 뒷모습, 대상건설 사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사옥 앞 인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노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두유 한 캔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무릎은 좀 어떠세요? 박 회장이 두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자네 덕에 하루가 따뜻하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두유를 마셨습니다.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유는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셨든 조용히 쉬셨든 이렇게 잠시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이어가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디까지 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빛 스토리였습니다.